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란 단어를 사용한 걸 들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좀 친화적으로 내지는 큰 차별이 없이 보려는 시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생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료 시민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국가나 국민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소외되고 그런 단어가 소외가 되는 그런 느낌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아침에 우리 서울신문에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아마 뭐 저랑 좀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지 여기다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물론 이제 이분은 굉장히 전문가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좋은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저는 또 뭐 전부 공감한 건 아니고 일부 참 이분의 깊은 어떤 고찰에 대해서 잠깐 부분 읽어보고 어설프지만은 제 생각도 한번 첨가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조선왕조 실력 태조 3년 8월 8일자부터 출현한다. 실록 전체에 168회 등장하며 오늘날과 같은 취지로 사용했다. 그래서 국민글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사용했던가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 전기 집필된 고려사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라는 어휘는 고려 때부터 사용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건 뭐 한때 국민과 인민이 경쟁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영 간 사상적 체제적 대립이 국민과 인민이라는 두 단어의 대립으로 압축됐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애용하자 사회주의 진영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애용하자 반사적으로 자본주의 우파에서는 그것을 금기시했고 좌파의 전용어가 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누가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간첩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컸다. 흥미로운 건 인민이라는 단어도 좌파 진영이 19세기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산에서 발견된 신라 진흥항 순수비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발견됐고 그 뜻도 지금과 같았다. 최근 여당이 국민이라는 말 대신 시민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여론도 호의적이다. 주권재민의 오래된 이상을 확인하는 듯한 어휘 교체다. 아쉽게도 우리는 근대 이후 개인을 국가로부터 분리하고 시민 주권을 확인한 시간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유가 세상에 풍미할 때 우리는 국권을 잃어 국가를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걸었다. 뒤이어 찾아온 남북한 분단 속에서는 반공이 나의 자유를 지키는 제일의 가치라고 교도받았다. 그 시기 강조하던 애국심이 지칠 때가 있었는지 시인 정현종은 이런 시를 썼다. 제주도에 너는 아주 떠내려가렴 어디로든지 멀리 북에서 멀리 남에서도 멀리 국가가 없는 대로 국가가 아닌 대로 아주 멀리. 국민과 달리 시민이 갖는 가장 큰 내용의 차이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다. 고대 아테네와 로마에서 시민은 주권을 가진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금 뭐 북한은 제외하고 남한의 5,800만 명의 이 국민들이 그때 아테네에서 시민은 주권을 가진 계층을 하는데 그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고 하층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되려면은 정치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자율성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시민이라고 지칭했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런 점을 대입해 본다면은 시민이라고 스스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헌법이라든가 법률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나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민의 이치를 갖다가
그러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요즘 한국에서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 유권자를 칭할 때 그 의미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적 주권과 도덕적 시민다움을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의구심이 든다. 국민으로부터 국자를 빼고 우리를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국가 내지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 못 믿었다. 그냥 우리를 동료 시민으로 불러주고 고맙긴 하지만 그런 말 풍선만으로 국민이 시민이 될 리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적시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의 자체로는 시민도 우리에게 지나간 미래였을 뿐이다. 어떻게 그 내용이 채워놓고 현실에서 구현하느냐의 과제가 남았을 뿐이다. 우리가 국민으로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윤리 기대 수준이라도 부합하는 정치 혁신을 보여주며 시민으로서 이행을 얘기해야 다수 유권자들의 신뢰를 건넬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정권을 부여하고 혁신을 하겠다고 한다. 정작 기존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구태와 정치 후진성을 자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그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한 충족감을 느꼈을 때가 진정한 시민이라고 불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한 정치인이 동료 시민이라고 불러준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정치인,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어떤 그 그룹 안에 속해 있을 때는 그의 다른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실은 말로서는 느낀다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우선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좀 급하다고 좀 앞당겨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국가의 지금 존재라는 게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게 국가의 모습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가, 안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뭐 저출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장병들 수가 점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어떤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동료 시민이라는데 굉장히 자부감을 느껴지고 충족감을 느끼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좀 성급한 단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동료 시민이라고 부르려고 그러면은 평균적인 국민들의 삶에 좀 수평적으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자기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정치 집단이겠죠. 과연 국회의원들이나 고급 공무원들이나 경찰의 고급 또 검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본인들이 일반 국민들하고의 평등한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요즘 아직 이제 발표는 안 됐지만 뭐 수사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50억 클럽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전번에 한번 명단을 나오는 것 보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뭐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는 우리가 이만큼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려야지. 그러면 당연히 누렸으면은 그걸로 족하지 않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50억을 받았던, 이제 확실하게 그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료 시민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그 단어를 한번 던져놨으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동료 시민이고, 동료 시민의 뜻이 바로 같은 국민이고, 또 같은 국민들이 똑같은 책임으로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우리 국민 누구든지한테 공동적으로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특권층이 스스로들 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그걸 그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참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 그 다음에 조그만 잘못만 있으면 아무런 참 방어 장치가 없이 그 제압 벌을 갖다가 집행당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 여기서 아무런 방어는 없는 게 아니라 법률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뭐 변호사들을 몇 명씩 쓴다든가 이런 조건은 정말로 천양지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얘기했지만은 정치인들부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은 버리고 22대 국회에 나오려고 해야지. 지금 보니까 또 뭐 예전에 정말로 그 뭐 5선 6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나오겠다고, 뭐 70이 넘은 사람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얘기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생각을 접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전번에도 제가 한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올 생각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관리에서 헌신하겠다는 건데,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특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뭐 이제 열심히 일해서 뭐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누리면서 갖고 있었던 그걸 국가에 좀 이렇게 헌납을 하고, 그러고 나온 다음에는 그런 모습으로서 다른 정치인들을 갖다가 그 모범을, 정치인들의 모범을 보이고 선도를 하겠다, 그런 차원을 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그대로 다 누리면서 거기다 더 붙여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의 특권이 187개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혹시 자기들이 지난 과거에서 벌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면책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접으시고 그걸 필요한 부분만큼 놔두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국관리에서 좀 쓸 수 있는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정치인들의 기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